안녕하세요. 김원준입니다. JTBC의 정유라 신고와 체포,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정유라는 체포되어야만 하지만 그것은 기자 역할이 아니다. 시민의 역할과 기자 역할은 다르다. 보도를 하기로 했으면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신고하기로 했으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 기자의 직업 윤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무 죄 없는 새끼 영양이 포식자에게 먹히는 장면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관찰자 자리를 지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기자 윤리는 따로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해거리 뉴스가 하루에 쏟아지는 요즘,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관찰자로 남는 건 보도윤리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의 질서, 그 균형이 인간이 개입하면 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렝게티의 초원이 아니라서 오히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동물의 왕국이 되죠. 그리고 기자의 직업 윤리보다 우선하는 윤리는 없는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직업보다 우선한 규범 있습니다. 대한민국 20세기를 지배해왔던 기만적인 이 폭력적인 패러다임이 저열한 민낯을 이제 겨우 드러내기 시작한 이 시점에 직업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 괴물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어려운 작업이 다시 한번 실패하면 기자의 보도윤리 따위는 개나 줘버려야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연장될 텐데요. 직접 체포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공동체 일원으로 신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당연히 해야죠. 제 결론입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아직 개발 안 됐어요, 수식어? 뒤에 기자 하나 붙였습니다. 네, 뭐가 좀 새로웠고 쉽지 않네요. 네. 저기 문자로 온 수식어구 하나 추천해드리면 포스트 주진우 김원준 기자입니다. 너무 무거운 어깨를 무겁게 만드시는. 자, 오늘 브리핑은 아무래도 정유라 관련이 많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정유라 씨 덴마크 현지 상황들을 좀 현지 있는 기자들이 좀 전달한 건데요.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에 긴급 체포되고 24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 법원에서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심리가 어제 낮 2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예. 네. 그때 이제 정유라 씨가 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고 이 판사가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세 번 정도 이 휴정,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단시간 내에. 네. 기자들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보세요? 윙윙 소리가 나네요? 네. 저희 책임 PT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도 했고요. 그죠? 예, 이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요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예. 집은 어떻게 해?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된 듯한 답변을 했죠.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또 이대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달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 세월호 당시에 이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신도 했었고 어머니와 싸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윙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네. 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특히 이 대목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 대목을 먼저 들어볼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명의로,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네. 정윤아 씨 목소리예요. 네. 근데 저는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이거 포함해서 본인이 특혜 입학이나 뭐 학점 특혜 뭐에서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뭐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독일에 와서 원래 자퇴를 하려고 했다. 네, 자퇴. 근데 이제 자퇴서가 안 들어갔나 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학점이 모르는 사이 나왔다. 학점이. 예. 네. 심지어 그런- 좋은 학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기는 이제 자퇴서를 내라고 했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네. 이건 거짓말인 게 그럼 다른 과목 과제물도 내지 말았어야죠. 예. 자기가 제적될 줄 알았는데 왜 생각해보면 그 맞춤법을 안 맞는 과제물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올해 일이에요. 올해 일. 올해 여름. 네. 예, 지난해. 맞춤법 안 맞는 과제물을 냈는데 지난해죠. 예, 이제는. 예, 해가 네, 바뀌었습니다. 네. 예. 교수가 존댓말을 썼고 뭐 이런 거 한참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 과제물도 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패션쇼 다른 과인 의류산업학과인가요? 거기 패션쇼도 갔잖아요. 예, 여름 계절 학기에. 예. 아니 학점 안 나오고 자격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학점 뿡 나왔네요. 이게 아니고 본인 학점 특혜가 있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죠. 그리고 입학할 때 금메달 자기가 메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 면접 때요. 네. 예. 특혜 입학의 조건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특히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그 땅 문제, 예. 땅 팔고 집 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는데 자기 말을 사준 계약서도 사인만 해서 뭔지 모르고 예, 어머니가 계약서의 일부분들을 가려서 왔다.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얘기했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엄마가 딸한테 무슨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립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학 과정, 예. 자신의 점수 다 몰라요. 자신은 예. 다 모르는데 갑자기 땅 문제가 나오니까 아버지 땅을 받아가지고 외환은행에서 담보로 2차례에 걸쳐 6만 유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다 갚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예, 1원 한 장 쓰지 않았다. 다른 돈을. 그걸 정확하게 예. 담보대출의 뭐 액수, 횟수, 예. 은행, 네, 뭐 자금 출조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자기 학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일은 다 모르면서. 예? 그러면서도 이게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막 다 마치 안다는 듯이 1원도 쓰지 않았다. 예? 저는 이 답은 연습한 거라고 보고 당연히 이 답을 외운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당시 그 은행에서 외화 지급 보증서 이런 거를 네. 발급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신용장. 네. 예, 스탠바이 씨. 이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보통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제 현지에서 무슨 크레딧이 없잖아요. 이렇게 현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빌릴 때 우리나라 은행이 이 사람은 당신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라고 은행끼리 보증을 서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걸 19살짜리가 받았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방식은 뭐냐면 보통 무역회사가 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 신용장으로 현지에서 대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고 그 돈을 송금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36만 유로를 예. 대출받은 거니까요. 예. 이 신용장을 19살짜리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전문가의 방식인데 전문가의 19살짜리가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그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송금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돈이 해외로 나갔다는. 그런 걸 안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대출을 하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걸 썼는지 외국환 거래 규정에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다 알고도 답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유라 씨가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편법 증여에도 나오고 뭐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피해가는 답변인데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건 전문가의 스멜이 강하게 정유라 씨가 알 수도 없고 정유라 씨가 이걸 답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의 답변 자체가 충분히 훈련된 거란 거죠. 네. 자,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현재 같이 일행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19개월 된 아이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유라 씨가 했었는데, 현재 그 아이는 60대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한국 취재진들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인기척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붙잡혔던 나머지 한국 남성 2명의 행방도 파악되진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2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주 행위 전반을 이 분들이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지금 언론을 피하자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 같은 것도 이 남성 2명의 판단 혹은 이 남성 2명과 연락하는 누군가의 판단일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이 조건을 걸었던 정유라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어제 이 현재 정유라 씨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자진 귀국, 범죄인 인도 청구, 강제 추방 이 3가지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특검은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늦어도 30일까지는 이 덴마크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이 정 씨가 아무 조건 없이 자진 귀국하거나 오는 10일에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발효 등 강제 추방될 때 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JTBC가 도착한 이후로 4시간 만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누군가의 전문가의 또 터치가 있었다. 보통 19세, 20세, 21세 이런 연령대의 분들이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 긴급체포 이런 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본인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귀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에 사실 신문을 받으면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네. 접견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딜을 거는 거죠. 예, 이 딜을 21세 못 나옵니다. 이런 딜은.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것은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법무부가 30일까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 30일은 이달 말이에요. 예, 오늘 1월 4일입니다. 예. 이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도 그쪽에서 절차가 또 한 달이에요. 네. 게다가 이거 항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옵니까? 특검 끝날 때까지 못 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10일이라고 했거든요. 예. 일주일 후에요. 잡힌 때로부터. 뭐가 이렇게 느린가. 이게 과연 법무부와 외무부가 아주 신속하게 정유라 씨 신변을 받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법무부가 외교부는 그동안 정말로 이 정유라 씨나 혹은 최순실 씨 관련 수사에 이 특검이 진행하는 속도만큼의 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있었나. 법무부가 우리 편 맞나 이거. 외교부도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진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한 증언인데요. 이 노 부장이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최 씨 회사에서 일했었을 때 이 외교부 관계자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노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이 대사님 애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면서 이 비자나 현지 취업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최 씨 모녀를 돕기 위해서 머물렀던 K스포츠 직원과 최 씨 집안을 돌보는 사람까지 모두 비자를 취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 씨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 외교부 측에 이 정유라 씨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사님이라고 하며 계속 비자 문제나 이런 걸 상의했다는 거 옆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교부는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생각해보면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에 있고
총리 아래에 있잖아요. 법무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것 중에 가장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법 규정대로만 한다든가 법 규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비상 상황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준비기일 20일 그리고 70일 해서 90일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2달 정도 남았어요. 예. 연장은 절대 안 할 예, 거고. 뭐 30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제가가 절대 안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2달 남았는데 특검이 있는 동안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낼 방법,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냥 외교부, 법무부가 잘해겠거니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유라 씨 관련된 소식 계속 이어드리면요. 이 정유라 씨가 이대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증언을 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이 검찰에서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유라 씨가 자기는 특혜 입학이나 그다음 학점 특혜 같은 거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나는 자퇴할 줄 알았는데 장시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네요. 마침 미리 발표 전에. 네. 다 거짓말이고요. 또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워낙 화제가 되니까요. 이 아나운서 출신 정미용 씨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이 정유라가 잡혔다고 요란하다라면서요. 이 특검이 스포츠 볼모지인 승마 분야에 꿈나무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승마 꿈나무인데 망가뜨렸다. 네. 이분은 말이죠. 승마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 승마 꿈나무를 키우는 관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유라 씨의 승마 실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학생이었다. 자, 꿈나무 아닌 걸로 저희 전문가들은 정미용 씨에게 진짜 승마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길 권해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는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빨리빨리. 예, 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를 알려줬던 KD 코퍼레이션 관련된 뉴스 단독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네, 어제 KD 코퍼레이션 저희가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줄줄줄 KD 코퍼레이션도 끌려 나오는군요 지금. 네.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이 특허 소송까지 개입을 했고요. KD 코퍼레이션 관련한. 예. 본인은 관련 없다는 듯이 실력 있으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었다라는. 거짓말했다고 밝혀진 거죠 또. 게다가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이 민원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겨레. KD 코퍼레이션을. 그리고 또 원동기 흡착기 기술을. 네.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또 이 회사를 밀어주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기자 간담회 한 거를 이제 음성들을 제가 쭉 저도 녹음된 거를 기자들이 몰래 한 걸 들어봤는데 이 녹음 그 기자 간담회 덕분에 더 많은 기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제목만 읽어주세요. 남은 거는. 예, 이 특검이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말 맞추기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예.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예. 특검 잘한다. 다음요. 그리고 이제 임명진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요, 이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친박 핵심에 대해서 이 종양의 뿌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친박하고 핵심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결 구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예, 6일까지 이 입장을 정하라는 건데요. 일본 같았으면 할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면이 있는 게 왜냐면은 이분이 들어올 때 탈당하겠다고 하는 이정현 대표나 서청원 대표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 송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내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 대련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양측의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보면 이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빵 커지고, 그런 다음에 인적청산이 돼야 아무래도, 사람들 눈으로 보기, 갈등 끝에 결국 청산되었구나. 이런 대외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네. 그래서 약속대로의 면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유라의 은행 대출권, 여기에 특혜가 있다. 사실 이거 석 달 전에 잠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저희는 짚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 문제를 제기해온 참여연대 김남균 변호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라 씨가 이제 하나은행으로부터 36만, 현재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외화 대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대출 받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내에 있는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평창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외화 지급 이제 신용 보증을 받았고요. 네. 또 그 추가로 이제 최순실 명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외화 지급 그 신용 보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독일 그 하나은행 그 독일 법인으로부터 외화 대출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신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외화 지급 그 신용 보증장이라는 것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에게 발행해 주는 것이고 네. 개인에게 발행해 주는 경우에도 보통은 이대로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보통 받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전혀 신용장인데. 이제 소득도 없고 이제 19세에 불과하고 다른 신용거래도 없는 사람인 정유라 씨한테 이제 외환 지급 보증이 갔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네네. 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 그 비대기에 있는 이제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잠시 승마 연수를 위해서 독일에 간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됐죠. 예.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가 아닌데 장기 체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외화 차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은 그 외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외에 재직하는 이제 직원인 것처럼 만든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노동 허가서, 독일 정부가 발행하는 노동 허가서나 체류 허가서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었는데도 외화 대출을 해줬거든요. 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대출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죠. 엄격한 외화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해줬다는 것도 이제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타로 잠시 간 학생이 현재 있는 회사의 정직원처럼 그런 서류를 냈는데 은행에서 다른 관련 필요한 서류도 없는데 이 대출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 지적하시는 거고. 국내 과정 신용 보증장이 나가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 네. 또 하나 지적되는 포인트가 이것이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이 이제 뭐 사실상 뇌물의 대가로 이제 최순실 씨한테 30억 원의 돈을 보낼 때 그 돈이 이제 삼성타운에 있는 이제 우리은행 지점에서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송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독일의 여러 은행으로 돈이 쪼개져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은행 지점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창구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최순실 씨 자매가 뭐 한국의 부동산만 3천억 정도가 있고 해외에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방식이 이제 주로 독일과 같은 해외에다가 기업을 만들어 사실상 이제 비덱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은행 창구들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특검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예 특검이 나서서 왜냐하면 일반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특검이 나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독일 현지 경찰들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 수익은이 규제에 관한 이제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런 이제 범죄 수익들을 갖다가 세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정유라 씨가 굳이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다 갚았다. 대출을 이미.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 다 갚았다는 것을.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법리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출 부분들이 부실하게 심사가 돼서 결국 다 은행이 돈 띄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대목에서 자기가 갚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갚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를 받은 게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 그 부과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내가 세금 다 갚았다, 독일에 있는 세무사 통해서 일 처리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독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 같은 걸 냈다는 것이거든요. 예. 증여세를 냈다라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대출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다가 오히려 증여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만약에 이 대출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특히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그 외야 그 지급 신용 보증장을 발급하는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고, 네. 그다음에 독일 현지 법인에 있어서의 대출 부분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굳이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라는 그 19세 정도의 미성년자에게 그런 특혜를 줘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하나은행 본사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됐고, 또 하나은행 입장에서는 괜히 그걸 해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하나은행 측에다가 그런 것을 해주도록 요구한 게 이제 있다면, 그게 어떤 청와대는 어디 권력이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권남용죄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수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는 이 문제가 계속 커져갈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였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 손학규 전 대표가 10여 명의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스공장은 오는 금요일 손학규 전 대표와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보도가 있자 안희정 도지사가, 충남도지사가 손학규 선배님 은퇴하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정치권의 논쟁이 일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은 저희 방송에서도 그러셨지만 이게 평소 좀 느린 템포로 성장판이 늦게 열린다고 하셨던가요? 성장판이 네. 늦게 열려가는 분인데, 이 손학규 전 대표에게는 바로 대놓고 은퇴하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오늘의 대한민국의 정치의 위기는 무원칙한 정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칙이 없습니다. 모든 정치가. 민주주의를 잘하는 것은 둘째치고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뀝니까? 해마다. 정말 이건, 총수님 무슨이, 저도 근데 정말로 저는 정치인으로서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이 정당 정치가 이렇게, 나라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정당이 이런 식으로 평생 동지는 둘째치고 대선과 선거 때마다 이렇게 분열하고 이합 집산을 하면 이런 정당과 정치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무원칙한 정치들을 계속 반복하셔서
선배님들 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후배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한 10여 명, 물론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누군지, 그런 의사가 진짜로 있는지. 근데 여간 그런 전망이 나오고 이런데 이런 대목을 보시고 짚으신 거죠? 정당 정치 훼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손학규 대표님만 하더라도 2007년도 3월 달에 한나라당을 하시다가 탈당을 하셨습니다. 네. 그때 한나라당 경선에서 3분의 대선 후보들 중에 3등을 하셨는데 네. 경선을 한참 시작하려고 했을 쯤에 탈당을 해버리셨어요. 경선 같이 구도로 계시다가. 네. 저는 그때도 무척 실망을 했습니다. 음. 물론 저와 경쟁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누구라도 한 명 탈당을 해서 정당 간의 경쟁에서 저쪽 상대 진영이 분열되는 거니까 제가 정당의 이익으로 보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남의 당이든 우리 당이든 경선 앞에서 함께 경선을 하자고 하다가 불리하니까 탈당하는 건 이건 정당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손학규 대표님만 제가 지금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정치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이합집산이 이루어질 것만 같은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네. 이것은 1990년 김영삼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3당 야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번 크게 휘저어졌죠. 예. 예, 정당. 그때부터는 정당을 이곳저곳 이합집산하는 이 철새 정치를 그전에는 부끄러워라도 했는데 그 뒤부터는 다 구국의 결단이 돼버립니다. 국회 결단.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뒤에 무슨 업적을 남겼더라도 저는 그 민주주의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제도를 한다면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깨버린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예. 원칙주의자라. 그 뒤에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좀 무원칙한 정치를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과 노선은 저는 둘째치고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 신뢰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만들었으니 저로서는 정말로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그 대목은 저희가 손 전 대표 금요일 나오시기로 했으니까 제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 네. 아무래도 성장판 열리고 계신 것 같아요, 도지사님. 오늘 저요? 멘트 보니까. 그건 저는 지금 이 대목에서 그건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제 관찰자로서 보기에 성장판 열리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그런데 이제 도지사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손학규 전 대표하고 가까운 현재는 무소속이죠. 네. 소위 만덕산 하산 이후에 민주당을 탈당하신 분인 이찬열 의원, 측근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두고 이제 친문, 패거리 정치 그만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손 전 대표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본인 발언을 친문, 패거리 정치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뜬금없는 얘기입니다. 네. 왜 뜬금없는 얘기죠? 제가 정당 정치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라를 우리가 한번 이끌어보자고 동지를 맺고 당을 같이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요. 그 선거 때마다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건 무원칙한 정치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손학규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물론 아직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고 실제 그만한 인원이 탈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10여 명의 의원들 혹은 뭐 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의 탈당도 그럼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십니까? 예, 그건 각각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만약에 거기서 거론되는 의원님들이 저는 누군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왜 10여 명이라고 했는지도 저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각각의 의원님들이 손학규 의원님과 어떤 의리와 개인적 관계 때문에 그런 혹시 결론을 내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개인적 의리 문제와 공인으로서의 정당인의 자세는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 분, 손학규 전 대표 포함하여 그런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합류하겠다는 게 이제 결국 국민의당입니다. 근데 지사님은 이제 국민의당은
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을 딱 한 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새누리당의 지난 9년에 대해서 심판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 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권의 연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으로서 무원칙한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민주당과 연대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사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사님 손학규 은퇴 발언에 대해서 충남 도정을 챙겨야 하는 지사가 허구한 날 표현을 그대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허구한 날 여의도 정치판과 대선 선거판을 기웃거리며 몸값을 올리기 위한 이 행보 이것을 일삼는 것은 가히 자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약간 문어체이긴 한데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문장 자체가 품이 없는 문장이에요. 성장판이 열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저는 이미 민주당의 젊은 도전자로서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충남 도지사로서 지역을 이끌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런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네. 이미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참여했고 그리고 충남도정도 이미 그분들이 함께 뽑아줬던 당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전 최고위원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도정도 이제 1위라고 자랑하시지 이 타이밍에 어쨌든 네. 품이 없는 지역이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또 이제 반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합류하는 이유가 결국은 지속적으로 거론됐었지만 제3지대 친박 친문 빼고 다 모여라 이런 캐치프레이즈인 제3지대를 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좀 더 노골적으로 이 3지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지 않습니까? 지난번 출연 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여전히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이 선거의 정치 투쟁에 조금 더 권력 투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정당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것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정당인으로서는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예. 개헌 문제도 부정적이셨는데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헌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네, 개헌 자체는 찬성이라고 하셨죠. 지방자치 분권을 향한 개헌을 지금 해야 되고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대선 도전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로 제가 내세웠던 시대 교체를 실행할 중요한 수단 하나가 개헌입니다. 네네네. 그것은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중앙 집중화된 나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저의 목표이기 때문에 개헌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개헌도 우리가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 선거 몇 개월 남아놓고 지금 개헌을 가지고서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것이 도대체 개헌을 하시겠다는 분들인지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인지 저는 분명히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헌에 관심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할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당장 치르는데 판을 흔들고자 하는 행동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은 지난번에 말씀하셨고. 네. 이제 제3지대가 손학규 혹은 민주당 출신 국민의당 이렇게만 모이면 또 모르겠는데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이 연대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죠?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었기 때문에 이 세력과 연대에 대해서는 제3지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새누리당을 깨고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새누리당의 젊은 정치인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예. 우리 당의 다른 대선 후보들이 호박에 줄구면 수박되냐고 이런 논평들을 내시던데 그거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논평입니다. 이 보수 정당도 서야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수구 친일 독재 미화 이런 현재의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보수 정치를 하겠다고 탄핵에 동참하고 지금 현재 활동을 시작한 이 젊은 정치인들에게 저는 많은 국민들이 잘하라고 좀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하실 줄 알았어요.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이 새누리당의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국민의당까지 포함해서 뭔가 함께 뭔가 합종 연행을 하고 당을 만들자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당을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광주에 가서 시민 여러분들께 그렇게 호소드렸습니다. 광주의 정신, 김대중의 정신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이다. 그것을 따로 떼어서 호남의 지역 정치에 가두려고 하는 현재 국민의당의 일부 정치인들은 정말 김대중 정신을 배반하고 있는 짓이다. 당연히 김대중 정신과 광주 5월 항쟁의 정신을 호남에 가두지 말고 김대중과 노무현의 이 민주당의 역사에 함께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것이 저는 김대중 정신의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박이라고 하는 새누리당까지 이게 함께 모여서 뭔가 당을 하고 연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분들의 정치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정치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대선 앞두고 나서 그냥 이겨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사님, 저희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지금 여쭤볼 게 많으니까. 느리면 안 됩니까? 네? 좀 더 느리면 안 됩니까? 지사님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다 대기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죄송합니다. 자, 짧게 여쭤볼게요. 예. 국민의당 얘기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제 호남계라고 불릴, 세력에게 패하고 이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자면요. 아, 지금 미국 가셨습니까? 다른 분들의 일정도 좀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안철수 대표께서 2012년도에 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냈을 때 한 일주일 만에 60만 부가 팔렸습니다. 네네. 그때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안철수 대표의 모습은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저 국민들께 제가 뭔가 제 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정치권에 지금 현재 들어오셔서 그 뜻은 영 실현이 어려워져 보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정치를 희망했던 국민들이 보내준 그 사랑,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다시 한번 그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밉다고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그 미움을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정치가 안 됩니다. 네, 문제는 밉다고죠. 여기서 누구는. 예. 네. 알겠고요. 자, 그러면 아직 두 분의 중요한 인물이 남았기 때문에 한 분당 하나씩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이게 좀 시간이 제가 안배를 잘못했네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고 2년 후에 잠깐 왔다가 자기가 온 것을 알리지도 말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 이전에 도리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도리 말고 반기문 총장의 대선 후보에 자격 문제가 있습니까? 예, 저는 정책과 노선으로 서로 비판하고 경쟁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원칙과 상식에도 다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처신하면 신이 없는 분입니다. 한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신의도 못 지키는데 5천만 국민과 어떻게 신의를 지킵니까? 그건 알겠고요. 예. 그거 외에 또 노무현 정부에서 우리가 그건 반기문 총장님의 개인의 도전이 아닙니다. 유엔 사무총장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총력을 다해서 그 유엔 사무총장 자리를 얻은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노무현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요구했었다면 그렇게 응원해준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단된 국가 내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노력해달라는 요구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 동안 이 남북 분단과 아시아 지역의 긴장에 대해서 뭔 역할을 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반기문 총장 역시 상식과 원칙으로 볼 때도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이 하려고 하는 정책적 비전과 나라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 철학이 뭔지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고요.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얘기하실 기회가 많을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늘 급하게 현안들을 훑으려고 하는 타이밍이니까요.
외부에서만 당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인데 내부에서 또 이제 비대위원장인 김정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 반기문 총장을 계속 거론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사실상 해당 행위 아닌가요?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당에 있는 원로 선배들이나 우리 사회 대선배님들께서 여러 가지의 정치적 소신과 평소의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정당 정치의 원칙, 함께 우리가 동지로서 한 당을 하고 있다는 원칙, 그리고 그런 동지로서 약속했다는 사실에 좀 주목해서 서로 언행을 좀 조심해달라.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될 동지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자당의 소속 후보들이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이시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했지만 본인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계속 하시는데. 글쎄요, 그런 말씀은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니 반기문 총장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 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당의 외연을 더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겠지, 저는 그렇게 일단은 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희정 충남 도지사였습니다.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예, 애국가가 이분의 컬러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항상 배경음으로 까는데, 이혜훈의 나라 걱정, 이제는 당적을 옮기셨죠. 개혁보수신당의 이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또 해외 출장을 갔다 오셨고. 네. 절반은 해외에 갔다 오시는 것 같아요. 네. 아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속철 수주 때문에요. 예. 아, 그렇구나. 오늘 아침 도착하셨죠? 네, 지금 좀 전에 막 도착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네. 의원님을 유탄 발사기 정치계, 정치계 수류탄 투척자 이렇게 제가 부르는데 네. 지난주에 몇 개 수류탄을 던지셨어요. 제일 먼저 던지신 게 조윤선 장관이 최순실을 아는 정황이 있다. 요약하면 그런 말씀 하시자마자 조윤선 장관이 고소장 제출한다. 그랬더니 의원님이 할 테면 해봐라. 여기까지만 저희가 들었는데 그 이유 어떻게 네. 됐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거기까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로 뭐 법원에서 연락은 아직 없는데, 네. 왜냐하면 저는 이 최순실 씨랑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요즘 며칠 동안 뉴스가 나온 거,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조윤선 장관이 이 문제의 핵심에 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와서 특검이 오죽하면 국회에다 대고 조윤선 장관이 그동안 문학의 블랙리스트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다. 네. 본 적도 없고 자기가 실행한 적도 없고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라고 얘기한 게 위증이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 국회 보고 위증으로 고발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젠가 위증으로 이제 국회가 고발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을 했죠. 실출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문학의 블랙리스트 핵심 인물로 보이는데요. 이 문학회가 우리 최순실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쥐락펴락하면서 온갖 본인의 이권도 개입하고 뭐 거의 국정을 농단한 그런 본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본진의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을 때 최순실 씨가 배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정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직접 작성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문체부 정무수석이었을 당시 작성했다는 의혹, 또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실행하려고 했고 또 지금 이제 특검이 얘기하는 것은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파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증언을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네. 직원들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모든 일련의 과정에 다 개입이 돼 있는 조윤선 장관과 최순실 씨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게 밝혀져야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모든 것이 온전히 밝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조윤선 장관은 뭐든지 의혹만 제기되면 나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모른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보면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서 특검이 고발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 최순실 씨의 관계가 명백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고요. 이제 예. 이거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해주겠죠. 처음에는 이제
의혹을 제기하니까 조현수 장관이 고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 생각에는 드디어 이분이 고소를 나를 하면 검찰이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이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특검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위증 고발을 하라고 해서 국회가 고발을 했으니 그 관련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조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저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다. 다른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의원님 전화기에서 약간만. 네. 네. 지금 침이 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정황을 들은 분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네. 있는 거죠? 네, 있죠. 있는데, 저는 최근에 보면은 여러 가지 증언을 누군가 한다고 소문이 나거나 보도가 되거나 하면 이 증인에게 압력을 넣고 못하게 하고 온갖 위증교사 의혹 안팎 이런 게 되게 요즘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검이 수사한다 그러면 특검에 갖다 내려고요. 언론에 얘기 안 하고. 아하. 있긴 있는데, 네. 네. 이름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름 알려주면 또 그 사람한테 계속 또 압박 넣으면서 너 증언하지 마. 얼마나 또. 그리고 요즘 또 여러 가지 수상한 사망 사건도 많고 너무 시절도 불안해서. 네. 수상한 사망 사건 많죠. 웃을 일은 아닌데. 네. 자, 그러면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의원들입니까? 동료? 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네, 의원들이. 예.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섞여 있어요. 오, 남녀 모두? 네. 거기까지 하죠. 또 이제 거기 가다가 이제 이니셜까지 나오면 정말 누군지 또 찾아내서 또 각종 여러 가지 또 신상 정보를 가지고 압박, 협박 들어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남자는 이니셜이 K 아닙니까? 제가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니셜은 안 갈게요. K 맞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의원이 아닌 분들도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보자 중에 그런 분이 있죠. 예. 네. 알겠고요. 새누리당에 여성 의원이 많지 않은데요.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고 한번 다음 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자. 그런데 또 하나 수리탄을 던지신 게 나경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디 방송에 보니까 저희 당 소속이 아닌 다른 의원님도 제가 들은 얘기랑 같은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방송에서 얘기하신 걸로 네, 제가 보도를 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네. 제가 자꾸 물어봐서 마지못해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고 하셨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생각보다 많군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네. 네. 자,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지난주 던지신 수류탄 AS를 하셔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의원님 이제 눈물에 대해서 그런 의미라고 해석하셨었습니까? 본인이 이제 아마도 본인이 원하던 지위를 얻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눈물을 해석하셨더니 나경원 의원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라 이렇게 하셨던데 사과하실 네. 의향이 있으세요? 그게 사과할 일입니까? 네. 사과할 이유가 없는 일이죠. 거절? 네, 알겠고요. 나경원 의원의 사과 요구에 이혜원 의원 사과 거절. 사과 거절 이외에 할 말 없으신 거죠? 자꾸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네. 제가 그 눈물에 대해서 흐느껴 울었다라고 하길래 정강정책 갖고 흐느껴 온다는 사람은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게 정강정책보다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 서운함 여러 가지 그런 게 안타까움 이런 게 아니겠냐 하는 제 해석을 얘기한 것인데 이게 자꾸 이제 부풀려질 필요는 없으니까요. 네, 예. 자꾸 부풀릴게요 저희가. 어쨌든 부풀리기 전공이셔요. 네, 어쨌든 이게 본인의 판단인데 사과까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셨다고 저희가 정리할게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나경원 의원은 원래 그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할 거라고 다들 누구나 예상했었는데 이분은 개혁보수신당을 창당하는 모든 회의에 거의 한 달 동안 네. 계속 나오신 정도가 아니라 언론에 그 창당의 거의 주자인 것처럼 그랬죠. 매번 얘기도 하시고 그랬죠. 진두지휘를 한 것처럼 보였었죠. 네. 그런데 이분이 안 나오시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안 나오시는 거야 이제 시기의 문제인가 하고 볼 수 있는데
반기문 총장 이름을 자꾸 거론하시는 걸 보니 반기문 총장이 혹시 만들지도 모르는 정당 혹은 어떤 세력에 같이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에는 이제 개혁보수신당에 곧 합류하겠다라는 게 이제 본인의 워딩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개혁보수신당에 언젠가 합류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기정사실화하지 않고 발언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여기에 대한 해석은 반기문 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 그 세력에 정치 세력에 같이 합류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게 이제 반기문 총장이 개혁신당으로 오게 되면 개혁신당으로 올 것이고 만약에 개혁신당에 당분간 오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으면 또 그 중간지대에 가치가 있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순위가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네. 반기문 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올 것만 같아서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고 했다가 그 반기문 총장이 지금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정진석 의원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원래부터 나경원 의원은 반 총장과 뜻을 함께 하기로 오래전부터 약속했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곳곳에서 그냥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석에서 저희들이 늘 듣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공개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어디로 가느냐의 종속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게들 다들 뭐 보고 있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사과 거절. 네, 아니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네. 제가 그렇게 판단하고 제 판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어거지를 썼다기보다는 일반적인 평가를 얘기한 거라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사과 단칼에 거절. 네. 자, 저희가 오늘은 전화 연결이라 좀 짧을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쉽습니다. 폭탄 주술이신데 저기 AS 확실히 하죠. 그 구치소 문제. 네. 가셨던 남부구치소 말고 서울구치소는 더 심한 네네. 구치소의 그 청문회 방해가 조직적으로 있었다고 하는 정황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물론 청문회가 끝나가긴 합니다만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국조특위에서 좀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15일까지가 국조특위의 활동 기간이긴 하지만 연장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새누리당이 계속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15일까지 전에 9일날 또 한 번 더 국조특위가 있습니다. 국조특위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요. 이제 국회라는 곳이 이렇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도 이제 최순실과 같이 국조에 나오기를 아주 그냥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불참하는 이 이렇게 알질 증인들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하는 그런 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지만 이게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세균 의장에게 이걸 몇 번 찾아가서 저도 말씀을 드려봤는데 근데 이제 정세균 의장님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국회라는 곳은 교섭단체 대표들끼리 합의가 돼야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죠. 합의가 되면 여자를 남자로도 만들 수 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여자가 여자라는 걸 확인을 해줄 수도 없는 곳이 국회다.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근데 국회가 사실 그런 면이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끼리 합의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거를 법으로 딱 못 박아놨어요. 별난, 천재지변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별난이나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자기가 직권상정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냐? 이건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절대 합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합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새누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알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이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도 있다는 비유를 하셨다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세균 의장님이 원래 국회의장이 이제 방송 인터뷰를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즐겨 쓰시는 표현이세요. 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짧아서 오셨으면 훨씬 더 저희가 부풀리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부풀리기 다소 아쉽고요. 정리를 하자면 조현선 장관은 나를 빨리 고소해라. 나경원 의원 사과 거절. 나경원 의원
반기문 총장의 종속 변수. 야, 예, 제목 많이 나왔고요. 종속 변수 그거 우리 진행자가 하신 표현입니다. 어쨌든 뭐 뜻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네. 네, 동의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개혁보수신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종편의 모든 채널에 거의 다 나가시는 걸 알고 저희가 4대 천왕으로 등극시켜드린 종편 4대 천왕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진짜 저는 방송국을 여러 개 걸칠 뿐이지 네. 횟수로는 순위 안에 못 들어가요. 절대 횟수로는? 절대 횟수로는. 나는 여기저기 나갈 뿐이다. 그렇죠. 많이 네. 나갈 뿐이고 진짜 횟수 출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종편에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뭡니까? 센츄리 클럽이라고. 한 달에 100개 이상의 방송을 하시는 절대 강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비교하면 뭐 4대 천왕 이런 전혀 아니에요, 진짜. 문지기도 안 돼요, 저는. 이게 축구에서 이제 국가대표 A매치 100개 그렇죠. 이상. 예. 100골 이상을 냈었을 때. 100회 이상 출전입니다. 100골이 아니고 100회 이상 출전하는 분들을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다고. 그렇죠. 이거는 세계적인 통계가 있어, 아예. 뭐 네. 어떤 통계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A매치 100회 출전은 이게 흔한 기록이 아니어서 기록으로 아예 인정을 해주는 네. 거죠. 선수들 센츄리 100회 출전할 때마다 뭐 그렇죠. 기념식 같은 것도 해주고. 한 국가의 국가대표로 100회를 했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이라서 그걸 한 달에 하니까. 그걸 한 달에 하니까. 센츄리 클럽. 그거는 이제 종편에서 본인들끼리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론가들끼리 평론가들끼리? 저렇게. 근데 그분들이 한 2-3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렇죠. 예, 드물겠죠. 드물죠. 클럽 가입했어?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그분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라고 주위에서 부러워하면서 하는 분들이 있죠. 저는 알겠습니다. 10위권 바뀝니다. 12권 봐. 자, 그렇지만 4대 천왕. 정윤아 씨가 이제 덴마크에서 지금 구금이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송환 절차가 여러 가지인데 다들 한 번에 되기가 어렵다 이게. 가장 뭐 기대를 하는 건 자발적 귀국인데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범죄인 인도 협약에 의해서 청구를 하면 인도 거부 소송 같은 걸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거는 1년도 걸린다고 해요. 그렇죠. 네.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2-3달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 같고 네. 특검 수사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어제 법정에서 그래도 외교부에서 나가서 여권 무효화 조치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불법 체류로 바꿔서 추방하게끔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절차를 몰라서 그런데 물론 국가 간의 절차라는 게 쉽게 되지는 않지만 일단 그쪽에 통보를 했고 외교부가 무효화되는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일주일이나 걸려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정유라가 어제 그 통보를 받았고 예. 일주일 내에 여권을 반납하도록 돼 있고 예. 반납을 안 하면 무효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여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신분증 없이 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몰고 다니는 그걸 거예요. 꼭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 어쨌든 절차니까 기간을 주는 거니까. 지금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어차피 반납 의사 있는지 없는지 바로 물어본 다음에 없다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상적인 경우처럼 일주일이나 기다려가지고 그나마 빨리 한 거예요. 통상보다. 그럼 눈치 보면서 빨리 했겠지만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통상적인 절차만 밟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 게 뭐냐면 어제 이제 저도 덴마크에서 제보 사진을 좀 받았거든요. 제보 사진. 예, 덴마크에서 제보 사진을 받았는데 본인이 뭐 제보식이나 받을 만한 그러게요. 저도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 일개 변호사를 누가 하는데 하긴 뭐 4대 천왕이니까요. 아마 뉴스공장 덕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진이 뭐냐면 기자들이 거기는 보도블럭에 사유지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선을 그어놓더라고요. 그 자기 사유지의 끝에. 네, 사유지 끝에 신기하던데 그래서 아예 울타리를 못 넘어가서 울타리 바깥에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고 기자들이 그 집의 사유지 경계선을 표시하는 보도블록 색깔이 다른 그 선을 못 넘는 거예요. 그 안에 못 들어가는데 그거는 기자들이 그걸 알 리가 없을 텐데. 경찰들이 와서 이거 넘어가면은 주거침입으로 체포당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했답니다. 경찰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신고를 한 거예요, 안에서. 근데 지금 보도에 나왔지만 승마 말 보조해주는 사람 2사람하고 60대 아이돌 보는 사람밖에 없다고 했는데 영어도 잘 못한다고 하는데 누가 현지 법을 잘 알아서 이걸 주거침입으로 고소까지 하는 조치를 취했을까. 지금 정유라는 그 집에 없거든요. 그 예리한 지적이네요. 아니 그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변호사님? 예?
나이스. 이런 얘기도 해주실 줄 아는군요. 너무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이거는 어디도 거론 안 된 얘기인데 처음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네. 제가 그 사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환 절차에 있어서 정유라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배경을 아마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는 게 확실해 보인다. 확실해 보여요. 어제 절차는 사실은 그냥 국선 변호인이 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재판 자체는 국선 변호인은 이런 조치까지 안 하죠. 맞습니다. 돈 안 나오니까. 네. 예. 근데 이것까지 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는 기본적인 것만 해주는 건데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걸 챙기고 있고 그러면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계속. 굳이 그 집을 기자들이 와서 초인종도 못 누르게끔 하고 주변에 돌아볼 수도 없게끔 한다는 것은 사실 집 안에도 뭐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집 안에 있거나 집 안에 있는 분이 이 상황을 알고 누군가의 있거나. 지시사항 왜냐면 그분은 나오지도 못하거든요 지금. 아니 제 말은 네. 집안의 관련 서류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 그럴 있을 수도 가능성이 있고요. 있어요. 그걸 인멸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정유라 씨가 당연히 체포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행동을 한 건 아닐 테니까 뭐 중요한 서류를 들고 있을 수도 있고. 있고 그리고 어제 아까 이제 잠깐 뉴스 브리핑 때도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누군가 전화로 지시를 하는 거죠. 지시하여서 영어를 못하는 분이 주거 침입죄를 신고한다는 덴마크 게 경찰에. 덴마크 경찰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보니까 현장 사진 보니까 남자 경찰, 여자 경찰 두 사람이 나와서 기자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대요. 이 울타리도 아니고 그냥 선인데 경계선 넘는 순간 체포하겠습니다라고. 그거는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영향력이 꽤 큰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현지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덴마크 경찰이 확실히 인지될 정도의 항의가 있었다는 거고, 그거는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수준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죠. 예. 현지 법률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요. 누가 조력자가 분명히 있다. 정유라 씨 발언들도 보면 굉장히 정교한 법적 조력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발언들이 근데 많아요. 그게 예. 정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어떤 왜냐면 의미에서? 변호사가 조력을 한 부분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정교한데 저희도 그런 조력 도움을 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되면 이렇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런데 전체 맥락을 짜맞추는 건 결국 개인의 능력이거든요. 네. 정유라 씨 어제 한 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하나 떼놓고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묶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일단 다급했고요. 다급하게 됐고. 다급했고요. 그리고 정유라 씨 개인이 사실은 그 정상적인 교과 과정을 거의 안 거쳤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최대치를 저는 뭐 하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최대치를 그 정도 만약에 정말 아무런 조력을 받지 않고 무방비 상태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면 사실 그런 답변을 못합니다. 아무도.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특혜 같은 것이 몸에 배 있어서 본인이 받았던 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조금만 불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아이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억울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인지 부조화가 거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왔다고 할 정도의 거침이 없이 살았잖아요. 어디 대학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그러니까 말 타고 싶으면 뭐 삼성이 사주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뭐 학점 나오는 거고요. 20억 정도는 20억짜리 말 정도는 그러니까요. 타줘야 저 말 되고. 하면 저 말 사는 거고요. 그 어제 나오는 게 되게 이상했던 게 뭐 학교 내가 자퇴서 냈고 분명히 리포트도 안 냈는데 잘릴 줄 알았는데 다 점수가 말도 안 나왔다. 되죠. 이메일 주고받은 거 나왔잖아요. 교수가 존댓말 써서 이메일로 답장 써줬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수가 나왔다고 말하려면 아무런 과제도 내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백하게 지금 정유라 씨가 변호사님, 갖고 있는 그건 제가 아까 얘기한 겁니다.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얘기 너무 약 올랐어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 얘기하면 가장 중심에 있는 게 결국은 이화여대 뭐 특혜 입학, 학점 특혜 교수님들은 다 부인하다가 드디어 한 분이 구속됐고 이제 옥죄옥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만약에 위증이 드러나거나 혹은 거짓이 드러나면 어떤 제목으로 어디까지 처벌을 받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업무방해는 무조건 적용이 되게 돼 있고요. 네. 이 업무방해라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업무방해?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나 자기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교수가 점수를 주는 건데 네. 점수를 내가 잘 주고 싶어서 잘 줬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이게 업무 방해가 되느냐. 네.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는 것과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가 버렸을 때는 이거는 학교가 준 권한을 일탈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학과 행정을 네가 방해했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아무리 일을 맡겨놨다고 할지라도 아니 뭘 좀 했어야 점수를 주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설령 남의 눈에 보였을 때는 너무 엉망이라도 이건 정무라가 아니라 추상화야. 내 눈에 추상화로 보니까 A+ 줄래 하는 것과
레포트도 안 내고 시험도 안 봤는데 나중에 시험지까지 조작을 해가면서 이거를 점수를 준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범죄죠. 범죄니까. 네. 근데 이 범죄가 지금 이인화 씨 소설가 원래 본명이 저도 몰랐는데 복잡해요. 유창석이었던가요? 뭐였지? 말씀 안 드리렵니다. 누구였지? 유철군 아니 중요하지 않고 어제 되게 그 이름도 모르면서 이런 논평을 한다는 것은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저도 아침에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예, 좀 중요한 얘기 하려고 했어요. 먼저 뭐냐면 이 사람이 받게 된 혐의가 되게 웃긴 게 지금 현재 사문서 위조를 교사했다. 다른 게 아니라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사문서 위조.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정유라가 된 거예요. 그죠. 그 되게 웃기는 범죄를 저지른 거죠. 정유라를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정유라 이름으로 된 시험지를 억지로 만들었으니까 허락 없이 만들었으니까 사무소 위조다. 아, 법은 또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네. 정유라가 피해자인데 네. 이 사람에 대한 변호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다. 정 씨의 부탁을 받고 한 거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서 위조가 아니다. 거꾸로. 예, 서로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는 건데. 서로 먹이고 있는 중이네요. 예, 근데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정유라를 빨리 들어오면 폭탄 발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더더욱이 송환을 빨리 그렇죠. 정유라 씨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죄 크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이제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인이 네. 얘기를 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진지 모르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가둬져 있을 경우는 구금 상태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질문을 하고 허점을 파고들면 그 논리가 이제 붕괴되게 돼 있거든요. 표준 답변을 그렇죠. 넘어서면. 일단 말씀하신 거는 이제 혐의였으니까 이인화 신문 소설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업무 방해도 있고 5년 이하고 사무소 위조 관련된 범죄는 다 10년 이하거든요. 그럼 세요. 15년까지 최고 올라가는 그런 범죄가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 그분보다 훨씬 더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는 김경수 학장 같은 경우가 이 모든 거에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위증은 거의 확실해 보여요. 이미 그거는 나온 거의 뭐 1년 있다 확보된 것 같고요. 그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1년 이상 10년 이하거든요. 이게 뭐가 이상이 붙은 거는 굉장히 센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 밑으로 못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이 없어요. 이거는 10년 이하로 가면 한 달부터 10년 사이거든요. 이분은 이것만으로도 벌써 10년이 확보가 된 셈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요. 제가 그렇게 조언하지 않습니까? 교수님도 빨리빨리 자백해야 된다고. 이 양반은 빨리 나오는 게 차라리 나아요. 지금 괘씸죄까지 붙을 판이고 거기다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수록 관련된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다 화살표가 거기로 향하고 사진 있거든요. 출두해서 나 잘못했다고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백 자수하면 절반으로 깎입니다. 10년에서 5년. 제가 바로 그 순간에. 교수님들 거기는 다른 동네니까 하던 대로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정유라 씨도 아까 잠깐 이제 법조계에서 말이 많은 게 업무방해 이런 정도까지는 사실 법정적으로 낮고 이걸로 또 본인이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한 거니까 그렇죠. 과연 성립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본인도 알고 있었던 정황 딱 SNS에 뭐라고 썼죠? 2014년 12월에 본인이 합격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미리 하니까 알았다고. 미리 알았다는 것도 있고 시비를 좀 건다 그러면서 돈 있는 것도 힘이다,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게 말했죠. 부모도 돈도 능력이라고. 이건 업무방해에 대해서 본인도 잘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분야에 걸치지 않은 일이 없고 그리고 지금 디지털 시대라 남겨진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진술 하나를 더 끌어냈으면 좋겠어요. 정유라 씨 입에서 권력도 능력이다. 그런 거죠. 이런 걸 끌어내면 네. 이게 어머니가 같이 한 일에 공범으로까지 가능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도 딱 초등학교 때밖에 10년 전으로 몰랐다. 끊어버린 거죠. 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수님들에 대한 다시 한번 그 가슴 아픈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동네가 다릅니다. 동네가 달라가지고 거기가 험한 동네예요. 빨리 가서. 교수님들이 예. 변호사로서 일할 때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기 논리가 있죠. 그렇죠. 가르쳐드리면 그게 저보고 틀렸대. 그렇죠. 법이 틀렸대. 그러면서 법이 틀렸다. 자꾸 강의를 하시려고 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강의하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그래서 자기 논리로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쨌든 먹혔으니까 교수까지 가셨기 때문에 늘 가르치시다 보니까 네. 가서 검찰한테도 가르치려고 하세요. 교수님들이 검찰 앞에 가서 제일 빨리 깨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걱정입니다. 역시 수사에 받는데 전문가. 전문 피의자로서. 자, 저희는 이제 교수님들한테 충정 어린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양지열 변호사,
악마의 변호사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10년도 넘을 수도 있다. 아니 법정형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빨리 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그리고 양질 변호사가 오는 금요일 날 다시 한번 출연을 짧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난다. 와야 되는 거예요? 빅뉴스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양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라고 보는 게 이거 포함해서 본인이 특혜 입학이나 뭐 학점 특혜 뭐에서 다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 뭐 아이를 낳고 2달 만에 독일에 와서 원래 자퇴를 하려고 했다. 네, 자퇴. 근데 이제 자퇴서가 안 들어갔나 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자기가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학점이 모르는 사이에 나왔다. 학점이. 예. 네. 심지어 그런- 좋은 학점.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자기는 이제 자퇴서를 내라고 했고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했고 자기는 그래서 제적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학점이 나왔더라. 네. 이건 거짓말인 게 그럼 다른 과목 과제물도 내지 말았어야죠. 예. 자기가 제적될 줄 알았는데 왜 생각해보면 그 맞춤법을 안 맞는 과제물 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올해 일이에요. 올해 일. 올해 여름. 네. 예, 지난해. 맞춤법 안 맞는 과제물을 냈는데 지난해죠 이제는. 예, 해가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예. 예. 교수가 존댓말을 썼고 뭐 이런 거 한참 벌써 오래됐는데 그런 과제물도 냈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패션쇼 다른 과인 의류산업학과인가요? 거기 패션쇼도 갔잖아요. 예, 여름 계절 학기에. 예. 아니 학점 안 나오고 자택될 줄 알고 있었는데 학점 뿡 나왔네요. 이게 아니고 본인 학점 특혜가 있다는 걸 알고 한 행동이죠. 그리고 입학할 때 금메달 자기가 메고 들었지 않습니까? 예, 면접 때요. 네. 예. 특혜 입학의 조건 그때 다 알고 있었다는 거고 특히 제가 좀 전에 들었던 그 땅 문제, 예. 땅 팔고 집 샀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길게 해명을 했는데 자기 말을 사준 계약서도 사인만 해서 뭔지 모르고 예, 어머니가 계약서의 일부분들을 가려서 왔다. 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얘기했죠. 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엄마가 딸한테 무슨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립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입학 과정, 예. 자신의 점수 다 몰라요. 자신은 예. 다 모르는데 갑자기 땅 문제가 나오니까 아버지 땅을 받아가지고 외환은행에서 담보로 2차례에 걸쳐 6만 유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돈을 안 쓰고 대출을 다 갚고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예, 1원 한 장 쓰지 않았다. 다른 돈을. 그걸 정확하게 예. 담보 대출의 뭐 액수, 횟수, 예. 은행, 네, 뭐 자금 출조 정확하게 아는데 이게 훨씬 어려운 일이란 말이죠. 자기 학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기 일은 다 모르면서 네? 그러면서도 이게 통장 입출금 내역을 막 다 마치 안다는 듯이 1원도 쓰지 않았다. 네? 저는 이 답은 연습한 거라고 보고 당연히 이 답을 외운 이유가 있다.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당시 그 은행에서 외화 지급 보증서 이런 거를 네. 발급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신용장이란 말이에요. 신용장. 네. 예, 스탠바이 씨. 이 보증 신용장이라는 게 보통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제 현지에서 무슨 크레딧이 없잖아요. 이렇게 현지 은행에서 차입하거나 빌릴 때 우리나라 은행이 이 사람은 당신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줘도 됩니다라고 은행끼리 보증을 서주는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이걸 19살짜리가 받았다. 이거부터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냐면은 돈이 필요하면 우리나라 은행에서 송금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한 방식은 뭐냐면 보통 무역회사가 하는 신용장을 발급받아서 그 신용장으로 현지에서 대출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땅을 팔고 그 돈을 송금을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죠. 36만 유로를 대출받은 거니까요. 예. 이 신용장을 19살짜리가 발급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그 전문가의 방식인데 전문가의 19살짜리가 이걸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그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에서 돈을 송금을 하면 기록이 남잖아요. 돈이 해외로 나갔다는 그런 걸 안 남기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 갚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대출을 하면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그걸 썼는지 외국환 거래 규정에도 걸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규정들을 다 알고도 답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정유라 씨가 압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뭐 편법 증여에도 나오고 뭐 해외로 재산 빼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데 이걸 피해가는 답변인데 이거 그러니까 굉장히 도와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이건 전문가의 스멜이 강하게 정유라 씨가 알 수도 없고 정유라 씨가 이걸 답할 수도 없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전문가 연결해서 뭐가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유라 씨 답변 자체가 충분히 훈련된 거란 거죠. 예. 자,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는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네, 현재 같이 일행으로 있던 사람들이 어디에 갔는지에 대한 보도도 나와 있는데요. 19개월 된 아이 때문에 너무 이제 힘들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정유라 씨가 했었는데, 현재 그 아이는 60대 부모와 함께 집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요. 한국 취재진들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는 인기척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붙잡혔던 나머지 한국 남성 2명의 행방도 파악되진 않고 있다라고 하고요.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성 2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도주 행위 전반을 이분들이 도와준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와야 된다. 지금 언론을 피하자면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 같은 것도 이 남성 2명의 판단 혹은 이 남성 2명과 연락하는 누군가의 판단일 것 같거든요. 이 두 분의 신변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 순위요.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영수 특검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 불구속 수사하면 자진 귀국하겠다라고 이 조건을 걸었던 정유라 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어제 현재 정유라 씨의 상태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자진 귀국, 범죄인 인도 청구, 강제 추방 이 3가지라고 말을 하면서요. 이 특검은 정 씨가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법무부가 늦어도 30일까지는 이 덴마크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라는 방침이고, 이 정 씨가 아무 조건 없이 자진 귀국하거나 오는 10일에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 발효 등 강제 추방될 때 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JTBC가 도착한 이후로 4시간 만에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누군가의 전문가의 또 터치가 있었다. 보통 19세, 20세, 21세 이런 연령대의 분들이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긴급 체포 이런 거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본인을 불구속 기소한다면 귀국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상태에 사실 신문을 받으면 굉장히 압박이 심하거든요. 네. 접견도 제한이 되고 그래서 그런 딜을 거는 거죠. 예, 이 딜을 21세 못 나옵니다. 이런 딜은.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답답한 것은 그리고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면 법무부가 30일까지는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겠다. 30일이 이달 말이에요. 예, 오늘 1월 4일입니다. 예. 이거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해도 그쪽에서 절차가 또 한 달이에요. 네. 게다가 이거 항소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언제 옵니까? 특검 끝날 때까지 못 와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10일이라고 했거든요. 예. 일주일 후에요. 잡힌 때로부터. 뭐가 이렇게 느린가. 이게 과연 법무부와 외무부가 아주 신속하게 정유라 씨 신변을 받고자 하는 정말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법무부가 외교부는 그동안 정말로 이 정유라 씨나 혹은 최순실 씨 관련 수사에 이 특검이 진행하는 속도만큼의 네.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있었나. 법무부가 우리 편 맞나 이거. 외교부도 이런 의구심을 가져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진술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한 증언인데요. 이 노 부장이 이 최순실 씨가 2015년 최 씨 회사에서 일했었을 때 이 외교부 관계자가 통화하는 걸 여러 차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노 씨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이 직통으로 전화를 걸어서 대사님 애들 때문에 그러는데요 라면서 이 비자나 현지 취업 문제를 상의하곤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이 최 씨 모녀를 돕기 위해서 머물렀던 K스포츠 직원과 최 씨 집안을 돌보는 사람까지 모두 비자를 취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최 씨가 수시로 연락하면서 문제를 상의했다고 하는 외교부 측에 이 정유라 씨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을 때 대사님이라고 하며 계속 비자 문제나 이런 걸 상의했다는 거 옆에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외교부는 어딘지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고.
그리고 법무부 생각해보면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고 총리 아래에 있잖아요. 법무부가 반드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하면 법에 규정된 것 중에 가장 느리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법 규정대로만 한다든가. 법 규정을 어기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실제로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 준비기일 20일 그리고 70일 해서 90일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금 2달 정도 남았어요. 예. 연장은 절대 안 할 거고. 예, 뭐 30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 제가가 절대 안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2달 남았는데 특검이 있는 동안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그러니 어떻게든 빨리 내보낼 방법, 돌아오게 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냥 외교부, 법무부가 잘해겠거니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유라 씨 관련된 소식 계속 이어드리면요. 이 정유라 씨가 이대 합격 사실을 미리 알았다라는 증언을 이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가 이 검찰에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JTBC의 정유라 신고와 체포,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정유라는 체포되어야만 하지만 그것은 기자 역할이 아니다. 시민의 역할과 기자 역할은 다르다. 보도를 하기로 했으면 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 신고하기로 했으면 보도하지 말았어야 한다. 기자의 직업 윤리에 대한 지적입니다. 아무 죄 없는 새끼 영양이 포식자에게 먹히는 장면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관찰자 자리를 지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기자 윤리는 따로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해거리 뉴스가 하루에 쏟아지는 요즘 한 번은 생각해볼 만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우선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관찰자로 남는 건 보도윤리 때문이 아니라 생태계의 질서, 그 균형이 인간이 개입하면 깨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세렝게티의 초원이 아니라서 오히려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동물의 왕국이 되죠. 그리고 기자의 직업 윤리보다 우선하는 윤리는 없는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직업보다 우선한 규범 있습니다. 대한민국 20세기를 지배해왔던 기만적인 이 폭력적인 패러다임이 저열한 민낯을 이제 겨우 드러내기 시작한 이 시점에 직업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이 괴물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어려운 작업이 다시 한번 실패하면 기자의 보도윤리 따위는 개나 줘버려 하는 그런 시대가 또 연장될 텐데요. 직접 체포를 시도한 것도 아니고 이 엄중한 시국에 공동체 일원으로 신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국민의 알거리를 위해 보도 당연히 해야죠. 제 결론입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입니다. 아직 개발 안 됐어요, 수식어? 뒤에 기자 하나 붙였습니다. 네, 뭐가 좀 새로운 거. 쉽지 않네요. 네. 저기 문자로 온 수식어구 하나 추천해드리면 포스트 주진우 김호준 기자입니다. 너무 무거운 어깨를 무겁게 만드시는. 자, 오늘 브리핑은 아무래도 정유라 관련이 많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뉴스입니까? 예, 정유라 씨 덴마크 현지 상황들을 좀 현지 있는 기자들이 좀 전달한 건데요. 이 정유라 씨가 덴마크 올보르에서 현지 시각으로 1일 오후에 긴급 체포되고 24시간 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이 법원에서 구금 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을 받습니다. 그에 대한 심리가 어제 낮 2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예. 그때 이제 정유라 씨가 이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흐느꼈고 이 판사가 휴지를 건네주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이 두세 번 정도 이 휴정,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져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여러 가지 얘기를 단시간 내에. 네. 기자들한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했어요. 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보세요? 윙윙 소리가 나네요? 네. 저희 책임 PD 잘못이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학교 얘기도 했고요. 그죠? 예, 이대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요새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재산, 그러니까 예. 집은 어떻게 해? 예.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주 빠른 속도로 준비된 듯한 답변을 했죠. 예. 네.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 또 이대와 관련해서 그렇고요. 어제 전해드렸던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모라고 부르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전달드린 바가 있고요. 또 이 세월호 당시에 이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그 당시에 대해서는 본인이 임신도 했었고 어머니와 싸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잘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오늘 윙 소리가 많이 나네요, 이상하게. 제 몸에서 나는 소리인가요? 평상시 하고 다르게. 네. 자,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특히 이 대목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제 그 대목을 먼저 들어볼게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저가 인수를 받았어요. 아빠 몫으로 있던 땅을. 그리고 그 땅으로 담보를 잡았어요. 외환은행에서. 그래서 총 2차례에 걸쳐서 36만 유로를 대출을 받았어요. 그 땅을 담보로. 그래서 1원 한 장 저희 돈 안 쓰고 그 대출만으로 이 집을 샀어요. 한국에서 이 대출을 다 갚았어요. 네. 정유라 씨 목소리예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석연치 않다고 지적하신 이유가? 네, 첫 번째는 이제 외화 지급 신용 보증장이라는 것이 이제 무역 거래를 할 때 쓰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에게 발행이 해주는 것이고 개인에게 발행해주는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이런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보통 받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전혀 시험장인데. 이제 소득도 없고 이제 19세에 불과하고 다른 신용 거래도 없는 사람인 정유라 씨한테 이제 외환 지급 보증이 갔다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네네 또 하나. 네. 그다음에 이제 독일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네. 그 비대기에 있는 이제 재직 증명서를 가지고 받았는데 예. 사실은 이제 정유라 씨는 이화여대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잠시 승마 연수를 위해서 독일에 간 것이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장기 체류자가 아닌데 장기 체류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되고 외화 차입 신고를 해야 되고 이제 많은 그 외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해외에 재직하는 이제 직원인 것처럼 만든 건데요. 그러려면은 이제 노동 허가서, 독일 정부가 발행하는 노동 허가서나 체류 허가서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었는데도 외화 대출을 해줬거든요. 은행이라는 데가 이제 대출에 있어서는 뭐 굉장히 엄격하고 그렇죠. 엄격한 외화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제 해줬다는 것도 이제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타로 잠시 간 학생이 현재 있는 회사의 정직원처럼 그런 서류를 냈는데 은행에서 다른 관련 필요한 서류도 없는데 이 대출을 허용해 줬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의심스럽다는 거 지적하시는 거고. 국내 과정 신용 보증장이 나가는 과정도 석연치가 않고. 네. 또 하나 지적되는 포인트가 이것이 자금 세탁 창구가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잠시 설명해 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삼성이 이제 사실상 뇌물의 대가로 이제 최순실 씨한테 30억 원의 돈을 보낼 때 그 돈이 이제 삼성타운에 있는 이제 우리은행 지점에서 독일에 있는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송금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독일의 여러 은행으로 돈이 쪼개져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나은행 지점이 이제 최순실 씨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독일에서 이제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창구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수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최순실 씨 자매가 한국의 부동산만 3천억 정도가 있고 해외에도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방식이 이제 주로 독일과 같은 해외에다가 기업을 만들어 사실상 이제 비덱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금을 세탁했다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은행 창구들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검이 수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예 특검이 나서서 왜냐하면 일반에서는 이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요.
특검이 나서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독일 현지 경찰들도 이제 자금 세탁 방지법은 이제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혐의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범죄 수익은이 규제에 관한 이제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런 이제 범죄 수익들을 갖다가 세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정유라 씨가 굳이 한 푼도 딴 데 쓰지 않고 다 갚았다 대출을 이미 이걸 강조를 했어요. 그 다 갚았다는 것을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을까요? 법리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법적인 부분에서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은행 과정에서 이게 이제 대출 부분들이 부실하게 심사가 돼서 결국 다 은행이 돈 띄게 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그 대목에서 자기가 갚았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인 최순실 씨가 갚았다는 거니까 그래서 증여를 받은 게 되거든요. 그렇겠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증여세 그 부과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내가 세금 다 갚았다, 독일에 있는 세무사 통해서 이게 처리했다 그러는데 그건 이제 독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우리 취득세 같은 걸 냈다는 것이거든요. 예. 증여세를 냈다라는 얘기는 아니어서 그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이제 증여세 부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대출 관련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강조하다가 오히려 증여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노출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만약에 이 대출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특히 어디를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 있어서의 그 외야 그 지급 신용 보증장을 발급하는 과정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고, 그다음에 독일 현지 법인에 있어서의 대출 부분도 정상적인 게 아니었는데 굳이 하나은행이 정유라 씨라는 그 19세 정도 했다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된 문자 메시지도 확보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정유라 씨가 자기는 특혜 입학이나 그다음 학점 특혜 같은 거 전혀 모른다고 그랬는데 몰라요. 나는 자퇴할 줄 알았는데 장시호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네요. 마침 미리 발표 전에. 네. 다 거짓말이고요. 또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많을 것 같은데 또 뭐가 있습니까? 예, 이 정유라 씨 관련 뉴스가 워낙 화제가 되니까요. 이 아나운서 출신 정미용 씨가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요. 이 정유라가 잡혔다고 요란하다라면서요. 이 특검이 스포츠 볼모지인 승마 분야에 꿈나무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정유라 씨가 승마 꿈나무인데 망가뜨렸다. 네. 이분은 말이죠. 승마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인가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진짜 승마 꿈나무를 키우는 관계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정유라 씨의 승마 실력에 대해서 저희한테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학생이었다. 자, 꿈나무 아닌 걸로 저희 전문가들은 정미용 씨에게 진짜 승마 전문가들을 좀 만나보길 권해드리고요. 자, 다음 뉴스는 시간이 저희가 없어서 빨리빨리. 예, 그 정유라 씨 친구 아버지 회사를 알려줬던 KD 코퍼레이션 관련된 뉴스 단독이 여러 개 나왔는데요. 네, 어제 KD 코퍼레이션 저희가 얘기를 강하게 했는데 줄줄줄 KD 코퍼레이션도 끌려 나오는군요 지금. 네. 네, 제목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이 특허 소송까지 개입을 했고요. KD 코퍼레이션 관련한. 예. 본인은 관련 없다는 듯이 실력 있으니까 뭐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었다라는.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또. 게다가 네덜란드 국왕에게까지 이 민원했던 정황이 발견됐다고 한겨레에서. KD 코퍼레이션을. 그리고 또 원동기 흡착기 기술을. 예, 그리고 또 대통령이 프랑스 방문 때 또 이 회사를 밀어주겠다는 시도가 있었다라는 진술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 기자 간담회죠. 간담회 한 거를 이제 음성들을 제가 쭉 저도 녹음된 거를 기자들이 몰래 한 걸 들어봤는데 이 녹음
그 기자 간담회 덕분에 더 많은 기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이제 앞으로 본인이 했던 말을 뒤집는 제목만 읽어주세요. 남은 거는. 예, 이 특검이 서울 남부구치소 압수수색했는데요. 이 말 맞추기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말을 맞추는 것 같아서. 예. 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예. 특검 잘한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임명진 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요, 이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는데 친박 핵심에 대해서 이 종양의 뿌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지금 친박하고 예. 핵심과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결 구도가 계속 보도되고 있죠. 예, 네. 6일까지 이 입장을 정하라는 건데요. 일본 같았으면 할복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건 어느 정도 짜고 치는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면이 있는 게 왜냐면은 이분이 들어올 때 탈당하겠다고 하는 이정현 대표나 서청원 대표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인적 송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 내가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 대련의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양측의 감정이 좀 상할 수는 있지만 보면 이를 필요 이상으로 키우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필요 이상으로 커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빵 커지고 그런 다음에 인적 송산이 돼야 아무래도 사람들 눈이 보기 갈등 끝에 결국 청산되었구나 이런 대외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겠죠. 네. 그래서 약속 대련의 면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아까 잠깐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유라의 은행 대출권 여기에 특혜가 있다. 사실 이거 석 달 전에 잠깐 나왔던 뉴스거든요. 저희는 짚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찌감치 이 문제를 제기해온 참여연대 김남균 변호사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정유라 씨가 이제 그 하나은행으로부터 36만 현재 기준으로 한 4억 5천 정도 외화 대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대출 받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국내에 있는 이제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평창의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외화 지급 이제 신용 보증을 받았고요. 네. 또 그 추가로 이제 최순실 명의 예금을 담보로 해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외화 지급 그 신용 보증을 받았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독일 그 하나은행 그 독일 법인으로부터 외화 대출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